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2년 1개월 동안 시행되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는데요.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1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됩니다. 2020년 3월 이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우선 사적 모임 인원 10명, 다중이용시설 영업 밤 12시까지였던 규제가 전면 해제됩니다.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됐던 행사나 집회, 또 수용 가능 인원의 70%만 허용되던 종교시설도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실내 음식 섭취는 한 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해서 대비해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에는 그 수준에 맞추어서 의료 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현재 최고 수준인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는 5월 말까지만 시행되며 재택치료의 개념이 사라지고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소속 의원 172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낮 기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삭제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권한 규정을 삭제하고 직접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법사위 통과에 이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법안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사권 폐지는 이재명 지키기라며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검수완박,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영의 리더가 아닌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갖춘 행동입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각각 박병석 의장을 만나 면담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엔 박 의장의 협조가 결정적이라 대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다음 주 월요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호수 검찰총장에게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을 제고해달라, 입법 절차에 앞서 국회에서 자신을 먼저 탄핵해달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하기 위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를 찾은 김호수 검찰총장.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입법 전에 자신을 탄핵해달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 총장은 수사권 폐지 법안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다시 한번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또 법조계와 학계가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내야 하고 국민 이해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질문과 답을 정리한 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대검은 자료에서 중요 범죄는 반드시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한 중요 사건들로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사건, 론스타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 최근 경찰의 잘못된 결정을 검찰이 바꾼 사례가 1년에 2, 3만 건이나 된다며 경찰만 수사한다면 경찰의 잘못은 누가 바로잡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지 못하면 경찰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반대 목소리뿐 아니라 검찰이 어떻게 하면 공정할 수 있는지 의견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근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김호수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김호수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은 있었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9일 자정에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저녁에 청와대를 나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 사저로 이동하기로 했는데 대통령 취임 즉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결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직무를 마친 뒤 저녁쯤 청와대에서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에 마련된 사저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9일 자정까지는 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지만 몇 시간 먼저 청와대를 비워주기로 한 겁니다. 이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즉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당선인의 결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이 마지막 날 밤을 어디서 보낼지는 그동안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조율을 통해 결정됐습니다. 사저가 경남 김해에 마련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려로 새 대통령 임기 첫날 아침을 청와대에서 맞았습니다. 반면 사저가 서울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오후에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 거처가 없었던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날 밤을 보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당선인 측과 특별한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오늘 9일 저녁 퇴거를 발표한 건 윤 당선인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와 함께 걸릴 문 대통령의 초상화는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개됩니다. 문 대통령의 초상화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청년 화가가 그려 선물로 보낸 것으로 이를 공식 초상화로 하는 게 의미 있다고 판단해 선정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오는 25일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는 60세 이상 국민들의 접종을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내각 인선을 두고 불거졌던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사이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양측은 어젯밤 전격 회동에 이어 오늘 오전 인수위 회의까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강푸른 기자, 양측의 분위기가 하루 만에 바뀌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을 계기로 양측의 갈등도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인수위 업무를 전면 취소하고 사실상 보이콧에 들어갔던 안 위원장은 오늘 다시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 국민들께 다시 실망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윤 당선인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동정부 정신 훼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지만 내각 인선 과정에서 큰 역할을 맡지 못한 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인사 정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윤 당선인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특히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에 대해서는 안 위원장 본인이 더 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오전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한 것도 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윤 당선인 측이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본인이 매우 떳떳한 입장이라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게 당선인 측 설명입니다. 경북대 병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정 후보자 본인이 해당 의혹을 소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북대 측에 철저히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북대 역시 모든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검증의 시간이 이뤄질 때까지 일단은 잘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선인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오늘 신입감사위원회 이남구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임명 제청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윤 당선인의 긴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힘없는 국민이 피해를 볼 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했습니다. 현안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기 앞서 상식과 공정을 강조하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탄핵까지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치우친 검찰 인사가 단행될 거란 우려에는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특정 사건이나 방향을 전제로 해 지금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아울러 윤 당선인이 선진법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구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 준비단과 면담한 뒤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의혹 관련 자료를 찾겠다며 오늘 대구 경북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요직 근무 중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고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 태양절 110주년입니다. 한미 당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오늘 저녁 태양절을 축하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북한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오늘 북한 각지에서 대규모 경축 행사가 열립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저녁 7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태양절을 축하하는 청년 학생들의 야회가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김일성 탄생 110돌 경축 대공연 영원한 태양의 노래가 진행됩니다. 대공연이 끝난 뒤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변에서 태양절을 경축하는 불꽃놀이도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야회와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저녁 대공연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평양의 명소를 빛으로 장식하는 조명 축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을 맞아 주민들이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여는 겁니다. 경제난 속에서 주민 불만을 잠재우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토석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과 13일에 평양 고급 주택지구 준공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하며 김 위원장의 치적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미 군 당국이 주시했던 열병식이나 군사 퍼레이드는 관련 동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이었던 2012년과 105주년이었던 2017년에 열병식을 열어 신형 무기를 대거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이 지난달부터 열병식 준비 동향을 포착해온 만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인 오는 25일에 열병식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번 갱도를 가동 상태로 복원하려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분석했습니다. 38노스는 위성 사진을 토대로 새로운 갱도 입구에서 회색 계열의 토사 더미가 도로를 가로지르며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2개의 새로운 지원 건물이 건설되고 있으며 1월 이후 모두 4개의 새 건축물이 추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즉 CPTPP에 가입하기 위해 정부가 각 부처의 의견을 모으는 첫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가입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져왔는데 국회 보고와 협상 등 실제 가입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예원 기자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부터 호주, 일본, 베트남까지 태평양 연안 11개 나라가 참여하는 CPTPP. 현재 회원국들의 GDP만으로도 약 11조 달러, 세계 GDP의 13%를 차지하는 큰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영국과 중국도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가입에 따른 득실을 검토해온 우리 정부는 지난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번 정분의 가입을 신청한다고 발표하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오늘 중 각 부처 장관인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자 11명으로부터 가입 신청안 건 의결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국회에 추진 계획을 보고합니다. 이후 우리 정부가 가입을 신청하고 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영향평가와 국회에 대한 비준 동의 요청 등은 협상이 타결된 뒤 이루어집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실제 가입하기까지는 최소 1년 넘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CPTPP에 참여하게 되면 지정학적 갈등이나 보호주의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급망 문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조업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배경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PTPP 가입에 따라 교역이 확대돼 실질 GDP가 0.33에서 0.35% 늘고 소비자 후생도 3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농업과 수산업계는 개방에 따라 국내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최근 6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오른 9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강남 4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의 매매 수급 지수는 96.5를 기록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내일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재단은 내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을 엽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인천 가족공원에 있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옆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식이 진행됩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내일 오전 10시 반 세월호 침몰 해역에 헌화하고 선상 추모식을 열 예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143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의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물가 상승률 압박까지 장기화될 수 있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영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에 또다시 먹구름이 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전 세계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In January, we cut our global growth forecast to 4.4% for 2022. Since then, the outlook has deteriorated substantially, largely because of the war and its repercussions.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1월 이미 4.4%로 하향 조정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계 경제의 86%를 차지하는 143개 국가에서 올해와 내년도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예상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he outlook is extraordinarily uncertain, well beyond the normal range. The war and sanctions could escalate. New COVID variants could emerge.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서방 진영의 지정학적 대결 구도가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들과 IMF, 세계은행은 다음 주 이곳에서 잇따라 회의를 열고 각국의 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 기함이 침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주장한 반면 러시아 측은 탄약 폭발로 인해 침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호가 침몰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대함 미사일로 모스크바호를 공격해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В Черноморской оперативной зоне протикорабельными ракетами «Нептун» уражений крейсер «Москва», флагман Чорноморського флоту Росії, отримав суттєве пошкодження.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의 공격으로 모스크바호에 화재가 일어났고 침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탄약이 폭발한 것이라며 항구로 예인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모스크바호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큰 폭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폭발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호가 실제로 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이라면 러시아로서는 엄청난 타격이라는 분석입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흑해 함대의 기함이라는 상징성에 향후 해상 작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의회는 현지 시각 14일 러시아군의 행위를 집단 학살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정부와 유엔에 러시아의 침략을 집단 학살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집단 학살은 특정 국민이나 민족 등을 절멸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군의 행위를 집단 학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대교의 유월절과 이달 초 시작한 이슬람 라마단이 겹치면서 이스라엘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경찰도 총으로 대응합니다. 오늘 새벽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주요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라마단 기간 수천 명이 예배를 위해 모인 가운데 경찰이 진입하면서 충돌이 시작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로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요르단강 서안에서 대테러 작전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 3주간 팔레스타인인의 4차례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12명 이상이 숨지는 등 폭력 사태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 수십 명이 병사들을 공격해 실탄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مركز المدينة شباب رام الله جميعها من جوا بتغلي مش بس بحكي عن حالي أنا بعرف كل شاب شو إحساسه من جوا وشو اللي بيصير معه رام الله من شبابها كلهم جاهزين للتصعيد. 이스라엘은 지난 10일 팔레스타인의 한 도시 전체를 봉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텔아비브 번화가에서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가 거주한 곳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면서 이 지역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과 유대교 유월절 등이 맞물리는 이 기간에는 종교 갈등이 극단적으로 심화되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같은 기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11일 동안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이어지며 주요 지수가 3거래일 만에 다시 파란불을 켰습니다. 금리와 유가가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0.65포인트 내린 2696.06에 코스닥은 3.57포인트 밀린 924.44에 마감됐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급등과 긴축 우려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하방 압력을 받았고 원화 약세를 바탕으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확대됐습니다. 반도체주의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가 장중 52주 신저가 기록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다음 주부터 전면 해제한다는 소식에 주류 및 영화관 관련주가 상승세를 탔고 바이오 업종의 전반적인 약세 속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나란히 내림세로 금요일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90전 오른 1229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날이 온화합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에는 중부지방에서 비가 조금 올 텐데요. 비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녁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과 충북 북부에서 양은 5mm 정도로 많진 않겠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다소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맑고 화창할 텐데요. 일교차는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8도, 대구 6도, 전주 6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약간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대구와 광주 21도로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물결은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현재 발효 중에 있는데요. 내일도 물결이 제주 해상과 남해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너울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